야, 느꼈군. 똑바로 앉아. 먼저 왼쪽이요? 우리 동현이 네. 아까 체크 안 했구나. 승원이도 저 했는데 저도 했는데. 36도 하고 그 온도 체크까지 오고 과부를 해야지 과부들아. 네? 과부를 해야지. 알파로 과학으로 하는 거야. 과부를 했잖아. 우리 150 1알파 과. 5쪽인가? 특히 많이 있어. 154쪽 154쪽 아니다 157쪽 했어 다 했다 이제 아니 근데 그거 하나 있었는데 쌤은 이제 성격 그럼 시험 보니까 여기 안 나온 거야? 우리 170쪽 요즘 아니. 시험 거의 안 보고 있어. 그럼 뭐라서 말해? 진도 빨리 끝나고 그리고 겨울방학 시작할 때쯤에 다 끝내려고 그때 시험 보지 않을까 그때 책 시험 몰아서 우와 하면 다 까먹어요. 아니야 공부해야지. 쌤 그거 위주로 아니면 기념기 170쪽 해야 돼 쌤들이 목소리가 좀 컸어요. 어? 이번에 보니까 다들 목소리가 바뀌었던데. 영숙이 왔지 그래요? 쌤이 목소리가 바뀐 것 같아. 선생님 목소리가? 쌤 영숙이 왔냐 2차 변성기 왔어. 뭐 좋게 변했어 아니면 나쁘게 살짝 회춘하셨다는 그런 표현 좀 더 늙어 보이는. 쌤한테 못나가게 받아서 이제 뭐지? 그 역대급 동작 현민이 이제 정신이 오랜만에 막 보다 보지 막히지 않구나. 응? 최은진이 쌤한테 맡았는데 타락했는데 현민아 이거 녹화되고 있어. 말 조심하자 시작했어? 이거 컷 편집해주세요. 머리가 무겁게 움직여. 편집 안 하셔 편집 못해서 해요. 그냥 뭐 이제 이제 사람 끝났다 최은민 오자마자 선생님한테 펀치나. 그래 맛있게 맞아줄게. 한층이랑 저랑 메인보드가 나갔어요. 핸드폰이요 너 머리 메인 안 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나요? 이 중간상. 분반사 문제까지 했나요? 네, 선생님 마지막 내주신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 빛이 없어가지고 아예 감이 안 오던데요. 그냥 물체가 그 빛을 준다라고 보면 되는데 빚을 20도 어디든 줘서 그 문제가 보통 이제 옛날에 서울가고 애들하고 경기가고 애들 준비할 때 풀리던 문제예요. 우리는 뭐 먼저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너네들은 똥 멍청해서 그런 거지. 네, 당연히. 죄송합니다. 이게 맞아? 아니 쌤이 롯데라 문제 내주시는 거. 우리가 몸통으로 선생님 그 눈에서 나온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그림자에서 나온다고 해야 돼요? 가운데서 하나 나왔던데. 진짜요? 그림자에서 나올 때 이렇게 그냥 눈 방향으로 와야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위로 올라가면 안 되네요. 자, 이 꼭지각이 얼마라고 했니? 60도요. 60도라고 얘기했죠. 원뿔이 있어. 유리로 만든 원뿔이고 이 바닥에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R 어리 되는. 또한 이의 반지름 또 뭐가 돼? R 어리 되는 나주로 관계를 갖고 있었대. 이때 아주 멀리에서 관찰자가 지금 얘를 지켜보는 거야. 위에서 보는 거예요? 아주 멀리 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오는 빛들이 모두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 면에 수직하게 오는 빛들만 관찰할 수 있다는 거야. 방향만 조금만 변해도 아주 멀리에서는 안 보여. 이때 이쪽 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갔다 얘는 굴절되지 않지? 네. 그래서 안 보여. 아 끝부분은. 그러면 얘가 이거보다 작은 각으로 나오는 빛을 한번 볼까? 이렇게 가면 여기는 어떻게 되니? 굴절이 되겠지. 네. 굴절이 되고 여기서 다시 굴절돼서 얘는 이쪽으로 가버려. 안 보이네요. 안 보여. 그렇다면 이렇게 똑바로 오게 하는 빛은 어디로 오는 빛이냐? 이렇게 오는 빛만 가능할 것 같아. 그림을 내가 잘못 그렸나 봐. 네. 진짜. 점검 문제.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잘못 그리진 않았다. 자, 여기로 어떤 빛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 빛이 여기서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이 면에 수직하게 들어가.
자, 들어간다면 여기서 몇 도로 입사하게 되지? 60도. 60도로 입사하게 되지. 그러면 굴절각이 얼마가 돼? 60도가 돼버릴 거야. 네. 자, 60도가 돼버리면 평행하게 진행할 수 있겠지. 이렇게 평행한 빛을 관찰한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 길이 자, 이 길이가 얼마가 돼? R. 어리. 이 길이는 얼마일까? R. 어리 되겠지.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네. 자, 그렇다면 여기가 60도니까 이 녀석의 길이는 얼마가 되지? 2분의 R. 얼 아, 룩스. 코사인 60도가 되겠지. 아, 네. 그럼 얼마가 돼? 2분의 R. 2분의 얼. 그래서 얘는 여기에 반지름이 이렇게 되는 자, 이 상으로 보이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굴절을 의미하는 문제. 전반사라는 걸 응용한 문제가 되는 잘못 줬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굴절 법칙이 지금 중학교 과정에 나오고 있거든. 간단한 굴절에 대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지. 네. 그래서 그거를 응용해서 심화시킨 문제다라고 하고 출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반사를 지난번에 다 살펴봤네요. 네. 자, 오늘은 책으로 정리하는 내용들만 남아 있습니다. 한번 책 내용으로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자. 문제들은 뭐 대부분 중요한 예제들은 다 다뤄드렸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전반사 현상의 관찰실. 물줄기를 따라 진행하는 빛의 전반사의 관찰. 아래 부분에 구멍을 뚫은 후에 마개로 막은 페트병에 물을 채웠다. 자, 구멍의 반대쪽에서 172쪽 맨 위쪽으로. 자, 구멍의 반대쪽에서 구멍을 향해서 레이저 빛을 고정시킨 후에 마개를 뽑아 물줄기 속을 진행하는 빛의 경로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살펴봤더니 물줄기를 타고 가는 사진 그림이 보이죠? 네. 물속에서 전반사가 일어난 거야. 물과 공기의 전반사 인계각은 얼마가 되지? 약 49도가 되지. 49도를 계속 49도보다 큰 각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레탄봉이라는 게 있어. 우레탄봉은 투명한 질감이 약간 몰캉몰캉한 플라스틱 같은 막대가 있어. 이 우레탄봉이야. 여기에 빛을 넣어줍니다. 자, 그랬더니 우레탄봉이 한쪽에 레이저 빛을 비스듬히 비추었더니 빛이 진행 경로를 살펴봤을 때 레이저 빛이 전반사하면 우레탄봉을 따라 진행하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다. 자, 두 번째, 수면에 비춰 보이는 물고기. 어항 속의 물고기를 수면의 아래쪽에서 보면 수면이 거울처럼 물고기의 모습을 반사할 때가 있다. 이것은 물고기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이 수면으로 입사할 때 물에서 공기를 향하는 빛이 인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하여 전반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위에 물고기 모습이 보이지. 자, 이번엔 스네레 창. 지난번에 조만장자 된 게 누구였지? 승원이었니? 네. 자, 승원이 연못을 막았잖아. 똑같이 물고기 입장에서 한번 봐. 광원이 물고기라고 해봐. 그 광원이 물고기여서 물고기가 하늘을 봐봐. 하늘을 봐봐. 그렇다면 우리가 막았던 부분 있잖아. 네.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 왜? 여기서 수면과 평행하게 온 녀석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게 한계란 말이야. 이 둘레가. 오케이? 그 값이 얼마였지?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h라는 값이었지. 네. 그 값의 범위로 못 벗어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보면 하늘이 동그랗고 나머지는 시꺼매. 그게 스네레 창이라는 것이야. 옆쪽에 사진이 있지, 실제 사진. 그래서 가끔가다 칼렌더나 달력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사진에 어안 렌즈를 장착했다라고 하는 게 있어. 어안 렌즈를 장착하게 되면 쭉 찍은 사진을 보면 주변이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 그리고 가운데를 향해서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바로 물고기가 보는 세상이다. 오케이? 물고기 물 밖으로 안 나오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그 자기 기준에 맞는 세상으로만 보이게 되는 거야. 우물안 개구리보다 슬프지. 우물안 개구리는 어때? 나봐요. 올라오면 보지 않나요? 눈만 내놓지. 네. 수면으로 눈 내놓고 다 본단 말이야. 근데
이 물고기들은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왜 일부야? 불쌍하니. 개미보단 덜하지. 개미는 지가 아는 세상이 평면인데. 2차원. 평면이잖아, 개미는. 비로소 땅에 누군가 와야지 그걸 먹을 수 있잖아. 아, 속이 예외되는 개미가 있다. 여왕개미야 수개미는 날아다니는구나. 불쌍한 건 일하는 일개미네. 차이. 에이, 슬프다. 흰개미도 개미인가요? 흰 개미니까 개미네. 개미 맞나요? 개미로 왔잖아. 흰 거미라고 해줄까? 아니 자, 그러면 스넬의 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넬의 창. 자, 물에서 공기로 향하는 빛의 인계각은 48.8도인데 우리 49도 정도라고 썼죠. 자, 만약에 물속에 작은 점광원이 있다면 점광원에서 나와 공기를 향하는 빛 중에 입사각이 48.8도보다 작은 빛만을 불절하여 공기 중으로 진행하고 이보다 큰 입사각으로 입사한 빛은 전반사하여 다시 물속으로 진행하게 된다. 빛의 경로는 가역적이므로 물속에 점광원이 있던 지점에서 관찰자가 수면을 보는 눈을 중심으로 인계각이 2배인 자 97.6도 이내로 수면 밖의 풍경이 모두 들어오게 된다. 즉 물속의 관찰자에게는 원형의 영역 안으로 수면 밖의 풍경이 모두 보이게 되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며 원형의 영역 바깥쪽으로는 물속의 모습이 반사되어 보이는데 이것을 스넬의 창이라고 한다. 오케이? 진짜 놀랍네요.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반사의 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사의 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전반사 표준이 있어. 자, 우리 실험에 사용하는 프리즘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프리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옆에서 봤을 때 정삼각형 모양의 프리즘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광 프리즘이라고 해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빛을 나눠주는 프리즘이 정삼각형 모양의 프리즘이에요. 반면에 자, 한 각이 직각인 프리즘이 있어. 직각 프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직각 프리즘은 전반사 프리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사 프리즘은 직각 프리즘이야. 자, 유리에서 공기로 전반사할 때 인계각은 얼마가 되지? 인계각이 얼마가 되니? 60도 40. 45도 49도 아니 반사되는 대경 45도 40. 복수! 37도 42. 42도야. 기억이 나서 40. 책을 봐. 40도라. 이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진짜 우리 알파반 애들 어쩌려고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 자,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프리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몇 도가 되지? 42도가 되고 45도가 되고. 자, 이때 빛이 이쪽 면에 수직하게 하나가 들어옵니다. 수직하게 들어오면 이때 이 반사면에서 가는 각도가 몇 도가 되니? 45도 45도가 되버려. 이 45도는 42도보다 커 작아? 커져 크기 때문에 모든 빛이 어때? 전반사 전반사하여 아래로 이렇게 진행해 옵니다. 자, 또 다른 경로로 빛이 들어오지. 똑같네요. 그것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빛의 경로를 바꾸죠. 거울 쓰지 왜 이걸 써? 거울 써도 되잖아. 거울 써도 이렇게 똑같이 될 거 아니야? 왜 거울 안 쓰고 이걸 써? 거울은 흡수해야 돼 그렇죠. 에너지를 흡수해버려요. 얘는 100% 반사이기 때문에 자, 전반사 프리즘을 쓰면 좋아요. 또 광학적 길이가 길어져요. 오케이? 이 유리를 통과하면서 길이가 길어져서
예를 들어서 망원경 같은 거에 경통 깊이를 짧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사 프리즘에서 쌍안경 만드는 거예요. 비노클이라는.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네. 한 거 같은데? 네. 어디까지 했니 이거? 끝났지? 네. 여기 끝났어요. 다이아몬드도 했잖아 이 나쁜 시키들아. 아. 아니고. 근데 진짜 프리는 안 했던 거. 방송이 안 했어요. 방송이는 알았어. 자, 빨리 읽어볼게. 그래서 자, 이렇게 나타내주고 직각 프리즘 이쪽 면으로 입사할 때는 두 번 전반사여 나타나는 모습을 갖고 큐브, 코노큐브 프리즘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그게 왜 이러지? 자, 그래서 쌍경 만들고 장만경을 만들 때 쓸 수가 있고 다이아몬드는 굴절률이 책이 좀 웃기다 그랬지? 앞쪽에는 굴절률이 2.42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2.43으로 돼 있었어, 그렇지? 그래서 임계각이 약 24도로 자 얘는 임계각이 굉장히 작아서 대부분의 빛들을 다 외부로 보내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섬유. 광섬유도 지난번에 예제 문제를 통해서 살펴봤었죠. 지난번 예제 문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광섬유의 구조. 광섬유는 투명한 유리 또는 합성 수지를 지름이 0.1mm 정도의 작을 이 정도 이거보다 작을 정도 머리카락보다 가늘게 뽑아 만든 소재로 그림과 같이 투명한 코어를 클레딩이 둘러싸고 있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광섬유의 바깥쪽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 보호층으로 쌓여 있다. 이러한 광섬유 여러 개를 다발로 묶어서 만든 것을 광케이블이라고 하며 광통신에 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시경에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광섬유 굳이 보니까 중간에 코어가 있고 주변에 클레딩이 있는데 자,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보다 굴절률이 커야 전반사가 일어나겠지. 그래서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보다 크다. 그리고 바깥쪽에 1차 코팅, 완충층, 2차 코팅 등등등은 보호층이야. 얘는 굉장히 잘 부러지거든. 그래서 얘를 보호하는 보호층이다. 유리, 아주 가느다란 유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뚝뚝 누르면 뚜뚜뚝 다 부러져 버려. 샤프심보다 더 약해. 자, 광섬유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여러 가지 광케이블 종류가 있다. 이 정도 굵기 하나면요 도선 이만큼 해요. 불이서. 비용이 비싸지. 이게 한 가닥에 대해서는 광섬유가 비싸지만 전체 가닥에 대해서는 광섬유가 더 싸. 그리고 속도 또한 훨씬 빠르고 에너지 소비가 거의 없다. 있긴 있지만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원리는 코어는 클레딩보다 굴절률이 큰 물질로 되어 있어 광섬유의 단면을 통해서 코어 속으로 빛을 입사시키면 빛이 코어와 클레딩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면서 진행을 한다. 따라서 빛의 세기를 거의 잃지 않고 코어를 따라 먼 곳까지 전달될 수 있다. 자, 광섬유의 전반사에 대해서 자 그림이 나왔는데 공기 중에서 입사해서 한번 굴절해서 임계각보다 큰 각으로 코어에서 클레딩 쪽으로 전반사가 이루어져서 자 계속 코어를 따라 빛신호가 전달되지고 있습니다. 승원이 좋네. 자 코어는 굴절률이 1.447로 클레딩은 1.440이야. 얘는 상당히 어때? 작은 편이지. 네. 그래서 임계각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죠. 크게 나타날까? 작게 나타날까? 사인 세타는 코어분의 클레딩이야. 그럼 거의 값이 비슷하면 거의 1에 가깝겠지. 네. 그럼 임계각이 거의 뭐에 가깝니? 90도에 가깝게 될 거야. 그래서 임계각이 엄청나게 큰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자, 코어에서는 빛의 속도가 느리다. 미락매질이라는 뜻이지. 클레딩에서는 빛의 속도가 빠르다. 소환매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 코어의 재질은 순도가 높은 유리고 클레딩은 유리나 합성 수지로 만들어져 있다. 자, 이용은 광섬유는 빛이 진행 경로를 바꿀 수 있으며 빛의 세기를 최대한 약화시키지 않고 멀리까지 보낼 수 있으므로 광통신, 내시경, 장식품, 자연채광등을 사용하게 된다. 자, 의료용 내시경. 광섬유와 소형 카메라로 이루어진 가늘고 긴 내시경 튜브를 몸속에 집어넣어 내부 장기를 직접 관찰할 수가 있다. 그때 아직이요. 아직? 24일이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네. 슬프다. 진짜 남의 어렵네. 똥구녕 쓰시면 네 목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응?
왜? 물티슈로 한번 쭉쭉 닦고서 또 넣는데 이게 이렇게 왜요? 속이 안 좋아. 얘그 역류성 힘들 때문에. 선생님 몇 년 전에 대장 내시경 했던 그게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어디 시험하냐? 세브란스요. 연세 세브란스? 네. 그럼 안 될 수도 있겠다. 까비. 병이 네, 어떤 아저씨 덕분에 막 들어갔더니 그럴 수도 있다. 덜 닦아서 똥이 묻어 있어 봐. 그거 안에 똥구멍에 넣으면 그거 금식해야 되잖아요. 며칠 전부터. 환장.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급식한다고 근데 깨끗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나 아마도 입으로 넣는 해봤는데 거라서 금식 안 해도 될 걸? 전에 해봤는데 먹을 때 중간에 소금물 같은 걸 먹으라고 해. 맞아. 소금물 같은 걸 먹으면은 되게 역겹거든. 그리고 밥을 하루 동안 만 24시간 이상 금식하거든. 근데 보통 그 다음날 내시경 검사에 따르면 중복도. 다음날 아침부터 금식에다가 축도 아니야. 다음날 금식에다가 물하고 그 소금으로 된 그 약밖에 못 먹어. 먹는데 나중에는 이제 병원 가는 날 아침부터 화장실에 이제 가야 될 때가 있어. 화장실 갔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그냥 물이 나와. 물인데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셀룰로즈 있지. 식물의 셀룰로즈 성분은 네. 우리 소화기관에 소화효소가 없잖아. 그래서 걔가 나온다. 그래서 쌀 같은 것도 벗겼다고 했는데 셀룰로즈 맛 같은 게 얇은 게 있나 봐. 그러니까 보면은 언뜻 하얀 게 떠다니는 거 보면 그 셀로판 막처럼 보여. 셀로판 쌀알무늬처럼 보여. 그래서 사람이 그 장 속에 체병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많은 물질이 오랫동안 남아있다. 야 선생님이 그 입으로 넣는 것도 어떻게 금식해야 돼요? 근데 너 장을 볼 건데. 그것도 24시간 이상 금식이야. 와 축하해. 우리 아니다. 나 그때 맛있게 밥 먹었어. 와우. 그 상태로 또 가스는 집어낼 거 아니야. 선생님은 지금 지난주 목, 금, 토, 일, 월, 화, 오늘 화요일이지? 6일 동안 지금 밥 한 12숟가락 정도밖에 못 먹었는데 숟가락이고요. 기운이 없어서. 뭐라고? 공기도 아니고 속이 안 좋아갖고 안 먹고 있어. 제가 하는 쌤은 배가 쑥 간거 같지 않니? 네 맞아요. 하루 두 숟갈이네요. 하루 두 숟갈이네요. 확실히 엄청 하루에 지금 1kg씩 빠지고 있어. 그럼 뭐 드세요? 와 정확한. 뭐 드세요? 그럼 뭐 물 드세요? 안 드신다요? 먹는 게 아예 소주는 또 소주. 안주 없이 소주. 미숫가루가 영양이 많나요? 많지. 미숫가루 맛이. 미숫가루 한 숟가락 먹으면 되잖아요. 토한다니까. 그리고 지금 하루에 1kg씩 5kg 빠져있대 아까 보니까. 와 대박. 강제나 예지. 15kg만 더 빼볼까? 네. 15kg 빼면은 옛날 선생님 운동할 때쯤의 모습 비슷해지겠다. 저희 아빠 살 빼야 돼. 갑자기 아니야. 아빠한테 하루에 밥 2숟가락만 주면 살 쭉 빠지실 거야. 아니 근데 빠지지 아빠 원래 않을까요? 운동했는데 그 운동한 사람들이 원래 그 하루에 두 끼 먹나 한 끼 먹나 그렇게 먹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 굶으면은 선생님도 원래 한 끼 두 끼밖에 안 먹었거든. 근데 밥을 이제 어떻게 못 먹게 돼갖고 안 먹으니까 초반에는 살이 별로 안 빠지다가 어저께 갑자기 2kg가 확 빠지더라. 우리 아빠 왜 저녁만 안 먹지? 근데 운동하던 사람들이 한번 살찌면 살 빼기 굉장히 힘들어.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운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 전국체전 나갔다 오고 막 이랬잖아. 운동을 시대표로 전국체전 나갈 정도로 훈련량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통 잇몸 일으키기를 몇 번 단위로 안 셌어. 몇백 번? 몇 시간 단위로 셌어. 와. 팔굽혀펴기도 시간 단위로 했어. 300분 치겠다. 팔굽혀펴기 한번 4시간 동안 하고 여기 근육 파열된 적도 있어. 오. 그거 몸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몸을 만들 때 김종국처럼 몸을 만들면은 선생님 하는 운동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막 머슬 그 근육이 막 드라마하고 운동 잘 많이 한 사람은 아니야. 그건 근육만 키운 사람. 약한 거 여러 번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한 거는 그런 헬스클럽에서 하는 운동들은 살을 못 빼게 실전 운동을 해야지. 실전 운동은 일단 선생님은 달리기부터 하잖아.
달리기를 운동하기 전에 보통 1시간 정도를 달린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준비 운동하고 준비 운동하고 1시간에 죽는 거 아니야? 체력 단련을 한다고 기압을 받을 때 잇몸일으키나 팔굽혀 펴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 아 5분 정도 했는데 어느 정도로 운동이 많이 돼 있었냐면 벤치에 엎드린 게 아니고 누워. 그리고 배로 버티고 한 60kg 나가는 친구가 배에 앉아도 버텨. 어깨하고 다리 힘 갖고 허리 힘이지 사실은. 아 맞아요. 허리 높. 그 정도가 버틸 수 있을 정도 운동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복부가 장난 아니었지. 와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한 부분에 살이 많이 찌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많이 하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많이 먹은 거보다는 선생님 많이 남았는데 먹는 때가 문제지. 학원 선생님들이 수업이 늦게 끝나니까 집에 가면은 밥을 폭식을 하게 돼. 요즘은 이제 학원 보통 일찍 끝나는데 선생님이 한참 때는 학원이 뭐 2시, 3시까지 뭐 밤새 할 수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수업을 보통 한 2시 정도까지 하고 집에 오면은 막 배고프잖아. 그럼 뭐 야식을 시켜서 먹든지 집에 있는 거 시켜 먹든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는 그런 좀 습관이 있어. 그래갖고 하룻밤에 선생님 집에 우리 형이 딱 선생님 집에 김치 냉장고 한 칸이 다 빵이야. 우와. 다 빵인데 하루는 자고 있는 다 먹었더라. 빵을 몇만 원치 갖다 한꺼번에 사다 놓고서는 내 꺼내 먹거든. 근데 자다가 일어나서 가서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가서 먹고 하는데 밤새 먹은 게 한 3, 40개 먹은 것 같아. 그러고서는 한 달 만에 한 15kg 확 찌고. 15kg 한 번에 쪄요. 선생님 가장 많이 찐 게 한 달 사이에 20kg. 와 가장 많이 뺀 게 5일 동안에 10kg. 하루에 2kg씩. 그때는 아파서. 설 연휴에 추석 연휴에 집에 가서 밥 먹기 싫고 본가에는 가야 되고 해갖고 선생님 애들 데리고 갈비집에 갔어. 갈비 먹었는데 착각을 한 거야. 갈비집도 자기네 새로 만들어 놓으면 뭐하니? 새로 만들어 놓으면 먹는다 내가. 연휴 기간에 사람 없으면 안 팔리잖아. 그러니까 막 오래된 걸 줬어. 근데 나만 붉은 상태로 먹었나 봐. 나 혼자 식중독 걸렸어, 식구 중에. 그래갖고 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추석날 당일날 아침에 일어났어. 그래갖고 겨우 가갖고 밥 한 숟가락에 국 말아 먹고. 그리고 체중을 재봤더니 우와 대박 10kg가 빠진 거야. 진짜 강추하는 갈비집이지. 근데 다이어트 해드립니다. 생각해봐, 너 15만 원 갖고 10kg 뺄 수 있을 것 같아? 헬스클럽 100년 다녀봐. 살쪄도 걱정 없어. 그 집만 갔다 오면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없어졌어. 여기다 누가 껌기도 않는데요. 의존적인 그네 자리잖아. 아니에요 저 여기 안 사요. 이거 맨날 신설이 남다가 지난번에 나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강제 다이어트 한 적이 있지. 그게 가장 많이 빼먹은 경험이야. 와한 번에. 그리고 체중이 다시 안 찌고 그렇게 한 4년을 유지했나 봐. 좋네요. 그렇게 4년 유지했는데 그때 있던 학원 원장이 속을 새겨가지고 아까 그 빵을 먹고 다시 15kg 쪘지. 5kg 빠지거든요 별거로. 아니 5kg 이렇게 찐 거지. 5kg 쪘지. 15kg. 그래서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아직도 만나세요? 아니 왜 만나 싫어하는데 손들. 선생님 싫은 사람 안 만나. 손들. 길에서 바로 피해가. 아니 쌩까고 인사해줘요? 그 사람 인사해줘요? 쫓아서 인사하는 사람도 있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나중에 되게 유명해졌잖아. 어린 선생님 잘 지내요. 그 학원 그 학생 어머니. 아니 원장. 언니. 어머니들은 가끔 전화하시지. 잘 지내세요. 요즘 어디 학원 계세요? 물어보지. 어디 있다는 거 알려지면 그쪽으로 애들이 또 다 오거든. 좋은데요. 보이시죠? 인각 10기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진짜 미안한 애들인데 10기 애들이 있는데 11기 애들이 있었구나. 인각 11기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때 막 방황을 많이 해갖고 학원을 막 엄청나게 옮겼어. 와. 학원을 엄청나게 옮겼는데 인과 9기, 10기, 11기 얘네들 때인데 얼마나 옮겼냐면 한 달 가장 짧게 있었던 학원이 2달. 와. 그 다음에 그 기간에 가장 오래 있었던 게 6달. 학생들이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와. 우와. 근데 따라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열정. 원장들이 사기를 치는 거야. 왜요? 어떻게? 홍준표 선생님 수업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반을 만들거나. 근데 홍준표가 안 나타나는 거야. 한 달 동안. 왜? 나는 이미 그만뒀기 때문에. 엄마들이 없으니까 다시 수소문 하는 동안 거기 또 다녔다가 또 내가 옮긴 때쯤에 또 와. 아. 그럼 또 수강료 받아. 다니네. 원장들이 참 나쁜 놈들이지. 그렇게 돌고 돌다가 한 학원에서 한 선생님이 그 학원 한 6개월 있었는데 그때 첫 번째 달에 들어오더라. 그때 이제 과학고 준비하는 학원이었는데 과학고 준비하고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과학고 학생들이 많이 있을 때야. 과학고 가르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을 때인데 이제 과외를 많이 하지. 그러니까 차라리 학원을 안 믿고 과외를 많이 하는데 이 학원 원장애가 선생님들한테 좀 사기를 쳤지. 사기치고 같이 학원 하자고 그랬는데 오빠들한테는 동업한다고 한 거야. 동업도 아닌데. 그리고 거의 괴종시계인데 굉장히 비싼 괴종시계가 있어. 기계식으로 하는 거. 그것도 선물하셨어. 엄마들 입에 돈 모아서. 그리고 인천 가고 8기 누구 해갖고 엄마한테 5명이 돈 붙였어. 선생님 파급력이 그렇게 엄청 좋네요. 그래갖고 둘이서 학원을 처음 할 때 몇 명을 모았냐면 첫 달에 120명. 신설학원이가 0명이야 원래. 그리고 두 번째 달에 140명. 와. 140명. 똔똔똔똔똔똔 선생님이 이때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있었거든. 12월달에 에이 들어 너 혼자 다 처먹어라. 그리고 선생님 나와서 새로 차렸거든. 새로 차려도 뭐 많이 빠져나오니까. 근데 이 학원이 몇 년 하다가 없어졌어. 아이고. 없어지는데 끝날 때도 140명이야. 와. 학생이 안 늘어. 늘어났다.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선생님 그쪽에서 가르친 애들은 안 받았어. 나를 쫓아다니는 애들만 받았어. 그 학원이 세 번째 쫓아다니는 거거든. 아이고. 걔네들이 인과학 12기 애들이 11기 인과학 11기 애들은 그래서 그쪽 애들만 받았지. 그래갖고 학원 차리니까 걔네 기수만 몇 명 모았나? 10기 애들은 또 그냥 다 자연스럽게 과학 옮기면 과외한 애들까지 있으니까 걔네들 우르르 데리고 오고 11기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걔네들도 한 3번 만난 것 같아. 그때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걔네들이 지금 다 아저씨니까 아저씨 아줌마니까 오. 그래서 3번 만난 것 같아. 혼자 잘했지 뭐. 열나 잘했지. 학원 혼자 하니까 힘들더라. 술 먹은 사람도 없고 더 힘든 게 얼마인지 모르는 액수를 잃어버렸어. 예. 수강료를 그때는 이제 현금으로 받는 경우들이 많았거든. 아. 근데 봉투를 받아갖고 계속 노는 거야. 근데 일요일날 수업, 이제 과학과 애들하고 수업하면은 일요일날 늦게 끝나잖아. 그러면 입금하러 은행까지 가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냥 책갈피에다 꽂아놔. 책갈피에 꽂아놓고 뭐 애들도 뭐 신경도 안 쓰니까. 그래갖고 저녁 때 퇴근할 때 있는 거 확인하고 집에 갔어. 그리고 다음날 출근했어. 다 있어.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은행 갈 생각을 안 하고 담배를 핀 거야. 내려가서 건물 밖에서 담배 피우고 전화가 와갖고 전화 한 통화 받고 얘기하고 올라갔는데 좀 흐트러진 것 같아. 그러니까 돈 좀 써줬어. 학생이 저 학생이에요? 학생 아니야. 학교 갔을 때야. 그 잡상인들 있잖아. 이런 건물에 있으면은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휴지 사달라고 뭐 수세미 사달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 그때는요.
그때도 이제 많았었는데 CCTV 없네요. 네. 없지. 야 그때 핸드폰도 스마트폰이 아니고 키노폰, 폴더폰 아, 그 시절인데 옛날에 폴더블 폰이 아니고 폴더폰 아, 그 시절이니까 폴더블 폰이 아니 폴더폰. 아, 투지폰. 네. 그거 되게 불편해요. 내가 그걸 썼다. 나도. 그래가지고 얼마인지 몰라. 최소 100만 원에서 뭐 200 몇십만 원 사이일 거야 아마. 그때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좀 그래갖고 한 달 동안 술도 못 사 먹고 힘들었지. 자 계속 봅시다. 자 아무튼 선우의 내시경 얘기가 이렇게 길어졌구나. 선생님 자, 광섬유 장식품이 있어요. 광섬유 장식품. 아름답게 빛나고 있지. 네. 여기다가 색깔이 자꾸만 변할 수 있는 LED를 설치해주면 더 이쁘겠다, 그치? 네. 계속 바뀌게 되니까 이거는 LED를 여러 개 화소를 사용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자 걔네들을 다른 시간대에 서로 자극해서 빛을 여러 갈래로 나오게 해주면은 자 색깔이 변하는 것을 만들 수 있겠죠. 자연채광. 직광기로 모은 태양빛을 광 케이블을 이용하여 원하는 곳으로 보내 어두운 실내를 밝히게 된다. 자 한편 광통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것도 광 케이블이 주된 얘기인데 이걸 물리에다 넣어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 기술 얘기야. 자 광통신. 광섬유의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는 정보통신에서의 사용이다. 광통신은 각종 통신 방법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전류나 전파 대신에 빛을 이용한다. 오늘날 같은 인터넷의 성장 및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 발달은 광통신 기술이 발달하여 대용량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가능하게 된 것이다. 자, 정보통신 방식은 크게 유선과 무선으로 나누고 유선은 구리선과 광섬유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보통신의 방식은 크게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으로 나눌 수 있다. 유선통신은 구리선이나 광섬유를 이용하는데 구리선은 전류신호를, 광섬유는 빛신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며 무선통신은 주로 전파를 이용하게 된다. 광통신의 원리. 광통신은 광섬유를 통해서 빛을 전반사하여 이 전반사를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방식이다. 따라서 신호를 보내는 쪽에서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전환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또 받는 수신부에서는 빛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로 재생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광통신에서는 보통 빛과 달리 흐트러지지 않고 멀리까지 도달하는 레이저 빛을 사용한다. 광통신 과정. 광통신은 크게 송신부, 송신기, 정보 채널, 수신부로 구성이 된다. 송신부, 송신기를 이용하여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를 담은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을 해주게 된다. 정보 채널, 빛 신호가 광섬유를 통해 수신부로 전송이 된다. 이때 먼 거리를 진행한 빛의 신호가 약해지면 광 증폭기를 사용하여 빛 신호를 증폭하게 한다. 수신부, 수신기를 이용해 수신한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처음과 같은 음성, 영상 정보를 재생해 줄 수 있다. 송신부,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이고 송신기는 레이저나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꿔준다. 한편 광섬유가 채널이 되겠지. 정보 채널, 정보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겠다. 중간에 광 증폭기를 갖다 놓은 이유는 보통 구리선 같은 경우에는 수킬로미터만 가면 손실 전력이 생겨 에너지를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중간에 증폭기를 달아주거든. 수킬로마다. 근데 이 광 케이블은 보통 약 100km마다 우리나라에서는 80km 정도를 선호한다는데 약 100km마다 증폭기를 달아줘. 광 증폭기. 이 광 증폭기를 이용해서 빛신호를 다시 세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보가 약해지면 이 광 증폭기를 쓰고 다시 정보 채널을 통해서 수신기 쪽으로 가는데 광 검출 장치는 광 다이오드라는 걸 쓰게 돼요. 다이오드에 빛을 쪼여주게 되면 이게 전지의 역할을 해서 전류를 생산해주는 장치가 되겠지. 여러분들 텔레비전 리모컨 수신부에 있는 부분이 바로 광 다이오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리모컨에서 적외선이 나가거든. 이 적외선을 감지해서 전류 신호로 바꿔줘서
TV 채널을 바꿔주는 수신부 쪽에 광다이오드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리모컨하고 비슷하네. 리모컨은 그냥 공기 중에서 가지만 짧은 거리니까 자, 이 I는 이 광섬유는 어디를 통해서 가는 거야? 어디를 통해서 가니? 광섬유를 통해서 전달되지는 거지. 자, 그래서 정보가 전기 신호로 바뀌고 빛 신호로 바뀌고 다시 전기 신호가 돼서 정보로 자, 변환시켜준다라고 합니다. 광통신의 단점과 장점을 보자. 단점. 광섬유의 연결 부위에 아주 작은 먼지나 틈이 있어도 광통신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래서 먼지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한 환경이야. 화재나 충격에 약해서 잘 부러지거나 손상될 수가 있어. 급격하게 휘면 끊어질 수도 있다. 설치된 광 케이블이 고장나면 수리하기가 어렵고 전체 통째로 갈아야 합니다. 한 구간을 통째로 갈아야 해. 비용 부담이 크지. 근데 어차피 구리선은 연결해 쓸 수 있지만 걔들도 다발로 돼 있어. 중간에 어디 끊어질지 잘 몰라. 걔들도 통째로 바꾸고 마찬가지야. 다만 구간이 좀 짧아. 왜? 구리선은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으면 유리하지. 유리해. 근데 광섬유는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으면 불리하지. 그래서 한 선을 갖고 연결할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차이가 커. 그래서 광섬유는 교체 비용이 있어. 구리선은 짧은 단위로 끊어서 연결하기 때문에 다 연결만 하면 되니까 짧은 단위로 연결하기 때문에 보통 뭐 수키로면은 새로운 걸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데 광다이오는 그보다 훨씬 더 긴 길이를 자, 이 광섬유로 연결해서 만들어 쓰고 있죠. 실제로 이 우리나라에서 이거 1970년대 생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선생님 선배 중에 이제 카이스트 부설연구원이 있어. 생산성 연구소라는 곳이 있었거든. 생기원이라고 생산성 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원이 있었는데 그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나중에 학교에서 행사하다가 광섬유가 필요해졌어. 그래서 광섬유를 살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 1m에 1,000원인가 10,000원을 했어. 다 일본 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써? 그래갖고 이제 친한 교수님들하고 막 상의해 보니까 생산성 그 생기원이라는 곳에서 광섬유를 만드는 선배가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 큰 달려갔지. 카이스트가 홍릉에 있을 때다. 서울에 있을 때, 대전에 없을 때. 그래갖고 제협사에 갔지. 그 카이스트 앞으로 오라 그래갖고 애들 넓은저런 놀고 있대. 되게 부러웠어 걔네들. 왜 부러운지 아니? 대학원생인데 학부생이 없었을 그때는 대학원생인데 카이스트가 군대를 안 갔어. 6개월 한 달인가 훈련만 받으면 끝이야. 연구소에서. 그럼 경력 승려가 됐어. 요즘도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카이스트 근데 대학원 과정이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되게 부러웠지. 저 새끼들은 군대도 안 가고 나는 갔다 왔는데 되게 부러웠는데 아무튼 이제 선배가 뚝뚝 오더라고. 그래갖고 한참 구석진 연구소로 데리고 가대. 지하에 있더라고. 반지하라고 해야 돼 정확히. 반지하에 연구실이 있어. 기계가 엄청나게 긴 장치인데 가래떡 굽듯이 광케이블이 계속 나와. 그래갖고 돌돌돌돌 말고 있더라고. 근데 미리 내 거를 말아놨어. 형 이거 얼마큼 주신 거예요? 했더니 몇 줄 안 가, 몇 가닥 안 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3km. 그러면 3km. 진짜 많이 준 건데. 3억. 3억이야? 네, 일본 새끼들이 그렇게 팔아먹으니까 비싸게 샀겠지. 근데 여기서는 그리고 가격이 나중에 금세 떨어졌어. 초반에만 비쌌어. 반도체 레이저가 하나 있지. 선생님 친구들하고 그때 반도체 레이저를 직접 수입을 했어. 그 관세 같은 걸 내야 되기 때문에 액수가 커서 그때 당시에 반도체 칩 하나에 25만 원, 27만 원 했어. 참고로 그때 당시에 공립대학교 등록금이 30만 원대,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50만 원대 할 때야. 그 칩 하나가 25만 원 내주면 등록금, 사립학교 등록금 절반 정도. 대박이지. 그거를 수입해서 썼으니 광케이블은 또 얼마나 비싸게 받아 처먹을 게겠니. 그때 50만 지금 100만 원. 반도체 레이저 니네 그거야. 그 레이저 포인터 무광고 3,000원이면 사는 거. 그거요? 그거 1,000원도 500원째. 그거 얘기하는 액수 20몇만 원에 사온 거야 그때. 와 너무 비싸고. 지금은 100만 원 넘는 거 아니에요?
그때 25만. 이 바보야, 지금 가격이 그렇다니까. 옛날에 국내에서 생산을 안 했어. 네. 일본에서 수입해야만 돼 다. 네. 근데 그거를 세운상가에서 사면은 4, 50만 원 하고. 그때 뭐냐면 CD 플레이어도 없을 때야. 아, 레이저 포인터는 생각도 못하고 레이저 포인터 대신에 쭈르륵 뽑아서 딱딱 치는 그 지휘봉이 있어. 그거 알아요. 레이저 포인트는 있지도 않았고 그쪽 분야가 아예 발달 안 했을 때야. 근데 일본은 만들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수입을 했잖아. 슬프지. 일본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수입 직접 그때 당시에 개인이 직접 수입하는 게 금지가 돼갖고 수입 대행상이 있어. 오퍼상이라는 애들. 걔들 통해서 하니까 걔들이 또 수수료 또 먹잖아. 그럼 엄청 비싸게 산 거지. 그게 원가가 한 1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 근데 통관하니까 통관세, 그 다음에 걔들 수수료 대행, 그래갖고서는 대행 수수료 해갖고서는 한 27만 원 정도 쓴 것 같아. 눈물을 머금고 냈지. 자, 계속. 아무튼 이렇게 고장나면 수리가 어렵다. 구리도선을 이용한 통신 방법에 비해서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자, 한편 장점. 구리도선을 이용한 유선통신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외부 전자기장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전파에 의한 간섭이나 혼선이 없다. 구리도선을 이용한 통신이나 무선통신에 비해서 도청이 어려워서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어진다. 구리도선을 이용한 통신에서는 수키로마다 중폭기가 필요하지만 광섬유는 광섬유의 유리는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으므로 광중폭기를 설치하는 구간이 약 80km 정도의 80km 정도로 구리도선에 이용한 통신에 비해서 훨씬 더 길다. 자, 한편 구리도선에 비해서 광케이블의 수명이 훨씬 더 길다. 도선 같은 게 녹거나 이래서 화재 날 염려도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지역 공동배에서 화재 나가고 KT 마비된 적 있죠? 네. 서울에 있는 KT 그 망 중에 하나가 그 내부 공동배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갖고 KT 전화선이 다 타버려갖고 한 달인가 2달 동안 제대로 연결 안 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자, 구리도선을 이용한 통신의 단점을 얘기해 봅시다. 구리도선을 이용한 유선통신 방식에서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할 때 전류의 열작용에 의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보 세기가 약해지게 된다. 자, 광통신의 발달. 1958년 레이저가 발명되었고 미국에서 1970년 빛의 세기가 거의 손실되지 않은 광섬유가 개발되기 시작되어 1978년 선진국을 중심으로 광통신이 실용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광섬유를 처음 제작에 성공했고 1981년에 실용화시켰다라고 해. 이때만 해도 다 일본제야. 연구용 목적이 많아. 실제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야. 연구용이야. 자, 광섬유의 투명도와 광중폭기 기술 개발로 대용량의 정보를 먼 거리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광통신 기술은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나 인터넷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 뒤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광케이블을 바다 밑에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각 국가와 대륙 간에도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광케이블이 놓여지면서 장거리 광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근래 짓는 아파트는 각 세대까지 광섬유 설치가 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거 이 문제들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문제들이지. 자, 해저 광케이블의 구조를 보자. 해저 광케이블은 우리나라에 어디니? 그 공쪽이니? 공쪽인가? 해남 쪽에서 제주도를 잇는 케이블이 들어갔어. 이 해저 광케이블하고 더불어 들어간 게 수도관. 제주도는 물이 부족하잖아. 그렇게 부족한 나라, 부족한 섬에서 왜 삼다수를 키우나 모르겠어. 그것만 갖고도 자급자족하지 않을까? 근데 수돗물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어. 안 그러면 제주도는 물 난리가 나. 그래서 공급해주는데 같이 묻어놨습니다. 자, 일본하고도 해저 광케이블을 붙인 줄 알고 있는데. 왜? 일본하고도.
자, 해저 광캐물의 구조, 강수미가 있고, 자 여기에 석유 젤리가 있대요. 그 보호층이야, 보호층. 석유가 쫀득쫀득해 씹어 먹으면 쫄깃쫄깃한 젤리 형태로 들어있대요. 아 싫어. 자,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구리와 알루미늄과 산화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썼겠지. 자,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수방벽, 물을 막아주는 거, 끊어지지 말라고 금속 와이어. 자, 그 다음에 마리오 테이프, 폴리에틸렌. 그래서 최대한 물과 다른 동물로부터의 자 절단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어딘가 절단되어 버리면 찾지도 못해요. 맞네요. 해줘 뭐 몇백 미씩 어떻게 들어가? 그냥 걷어버리면 비용이 더 들어가지. 어? 설치는 어떻게 해요? 가랑 그냥 걷다 놓으면 되지. 또 연결해. 연결하면서 깡아치면 되지. 전수부가 해야 되나? 어? 다 들고 가겠니? 끝자락 붙잡고 있으면 땀 배고 와갖고 또 연결해. 그또 가고 또 가고 하겠지? 자, 일본하고 우리나라 그렇게 못 나라 아니에요? 그래요. 자, 또 예제 문제들이 숙제입니다. 예. 선생님 친구가 옛날에 그 육대하려고 컴퓨터 나도 육대하려고 컴퓨터 보고. 뭐라고? 늑대의 요는 아니고 딴 거야. 비슷한 거였지. 자, 지금은 없어져서 하나도 유명하지 아저씨한테 그게 현주 컴퓨터의 모형이 돼갖고 걔네들이 쫓아간 거야. 현주 컴퓨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주형 컴퓨터 이런 회사들이 그 회사를 모델로 해서 한 거야. 근데 너무 많은 연구 투자비를 쓰다 보니까 회사가 망했어. 주형 컴퓨터가 주연테크 같은 거죠? 아니에요. 주형 컴퓨터 정도 되면은 가격이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최소 1,000만 원대 아니에요. 가장 싼 게 그때 일반적인 보통 쓸만한 컴퓨터가 200만 원 정도 할 때 가장 싼 중형 컴퓨터가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하고 성능이 성능 값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브랜드. 선생님이 이제 과학용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 좋은 거. 그 성능 되게 지금 니네 얘기하면 뿌려. 학교에 들어온 컴퓨터 중에 진짜 괜찮았던 게 약 1억 2천만 원 정도에 들어온 컴퓨터가 있었거든. 1억 2천만 원에 들어왔는데 그 서버의 사양이 니네 들으면 진짜 쓰러질 거다. 가장 기본적으로 램을 보지. 이런 컴퓨터들은 뭐 CPU 그걸 못 봐. CPU하고 전혀 별개로 램이 얼마였냐면 얘가 98메가야. 이야. 뭐? 내가 네?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가 1기가야. 내가 6기가인데. 근데 똑같이 비교하지 말라고 그게 3분도 32기가. 그게 1기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딱 하나 있었어. 테이프 드라이브. 이게 옛날 영화 보면은 찌릿 마그네틱 테이프가 들어가면서 저장하는 장치밖에 없었어. 와, USB? USB가 어디 있어? 이러던 시절에 이게 1억 2천만 원. 대박이지. 선생님이 이거 슈퍼바이저 했는데 지금 있는 컴퓨터 가져가면 그때로는 얼마 들까요? 지금의 성능처럼 항상. 쓸 게 없어. 맞네요. 한글 있지, 한글. 한글이 큰 디스켓 한 장 갖고 한글에 다 들어갔어. 거기에 하나의 한글이에요. 그럼 자꾸 교체해줘야 되는 더 거죠? 긴 얘기 해줄까? 나중에 이제 저장 장치가 CD로 바뀌었지. 네. CD로 바뀌었는데 CD가 약 740메가 정도가 들어가는 게 있고 750인가? 640메가 정도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근데 이런 약 700메가 정도 들어가는 CD에 한글 파일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뭐 한 4, 5천 개 들어갈 것 같아. 오버워치 하나 들고 가면 그냥 터지겠네 저거. 당연하지. 이 정도. 깔기랑 맞아. 그러니까 게임 이거는 파이트짜리 게임 용량을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거지. 그 키로바이트. 플래시 게임. 이때 일반적인 컴퓨터들이 어떤 재미있냐면 펜티엄 바로 전 컴퓨터 단계야. 아, 펜티엄. 그래갖고 이때 386이라는 컴퓨터였는데 네. 이게 SX, DX, DX2가 있었거든.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처음 학교에서 SX를 처음 썼는데 이 사양이 램이 3메가, 와. 하드가 32메가. 이야. 그래갖고 선배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와 이걸 언제 다 쓰냐 라고 하던 용량이야. 와. 네? 요즘 이거 노래 한 곡 제대로 듣기 힘들지? 네. 딱 노래 한 곡 들어가겠네. 그것도 음질 나쁜 걸로. 맞죠? 음질 좋은 건 다 기가던데? 진짜요? 막 100메가 이런 식으로 되던데요. 어? 되게 막 클라우드에서 긴 거. 긴 거요. 자, 귀한 곡 같은 거 다 안 듣는구나. 자, 그러면 전자기파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전자기파 스펙트럼. 먼저 전자기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전자기파라는 것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자기장과 전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생긴 파동을 얘기하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는 전자기적 파동이다라는 얘기도 해드렸었어요. 자, 한번 소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자.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여러 가지 빛깔이 나눠진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것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라 해서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햇빛에는 가시광선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자외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파동들은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파동으로 X선, 감마선과 더불어 전자기파에 속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전자기파의 종류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종류는 과거 내신 문제로 많이 활용되집니다. 파장이 긴 것부터 짧은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라디오파. 얘 보통 뭐 할 때 쓰는 거야? 전파야. 그냥 일반적인 전파. 얘는 종류가 무지 다양해. 파장이 수 센티미터 또는 수 밀리미터부터 시작해서 보통 수 밀리미터까지는 없겠다. 여기가 10cm 부분이거든. 다음 아이가. 그럼 뭐 0.수 미터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본 것 중에 약 한 파장이 200km짜리. 한 파장이 200km짜리래. 엄청 기네요. 한 번 파장하면은 대전까지 가요. 이게 한 번에 서울에서. 한 번 더 가면 부산까지 가. 상상이 안 돼. 이거 갖고 주로 뭘 하냐면 국제적으로 나가 있는 어항 이제 외항선들 있잖아. 상선들이나 아니면 원양어선 같은 이 사람들이 분구가하고 송신할 때 쓰는 그런 전파들이 그 정도 약 200km 정도의 파장을 쓰거든요. 100km 파장짜리는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최대한 200km까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라디오파. 그 다음에 이거보다 파장이 짧아지면 얘는 마이크로파예요. 이거는 구분이 딱 특정해지는 게 아니야. 용도에 따라서 약간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로파는 12.2cm의 파장을 갖는 경우에 얘가 2.45GHz짜리거든. 이게 물의 고유 진동수하고 같대요. 그래서 물을 진동을 시켜주게 돼. 생각나는 거 없니? 물을 진동시켜준대.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맞아.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이용하고 또 레이더에도 이용하는 파동이야. 그 다음에 요즘은 와이파이에도 쓰여. 보면 와이파이 뜰 때 2기가 또는 5기가 이렇게 뜨지. 그래서 와이파이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외선. 지금부터는 빛의 영역이야. 그 다음에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자, 이렇게 주어진 자 순서들을 또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전자기파 예책으로 또 보자. 전자기파. 공간의 한 곳에 생긴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 전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고 또한 자기장의 변화에서 전기장이 생길 수 있다. 이 전기장의 변화와 자기장 변화가 서로 번갈아 가며 서로를 유도하고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생김새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3차원 좌표야. 3차원 좌표. 이쪽은 전기장, 이쪽은 자기장이야. 그리고 파이 진행이 이쪽 방향으로 파이 진행이 있대. 이 전자기파의 속도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전자기파의 속도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진공에서? 얼마예요? 얼마일까요? C야. 진짜 좋네요. 3 곱하기 10의 8승. 빛의 속도를 갖고 있다라고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 전기장 부분이 위아래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돼. 서로 90도만큼을 각도를 이루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나게. 이걸 외우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편법을 동원합니다. 얘는 왜 B지요? 얘는 왜 B일까요? 얘는 왜 B일까요? 바닥이야. 네? 바닥에 있어. 에이. 나다 쉽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빛의 합점 속도 아니에요? 나중에 빛의 속도를 이렇게 얘기하거든. 나다. 아니. 진짜 바닥이에요? 용어로요? 네? 바닥. 외우기 쉽게 위해서라고. 이 바닥이었어. 그럼 진짜 의미는 뭐예요? 진짜 어? 바닥이지. 근데. 바닥. 바닥이 바닥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래. 영어가 바닥이라고요? 또. 바닥이라는 용어 있나? 그게 뭔지. 근데 그걸 아! 영어로 저렇게 콩글리시. 분명 다른 얘기가 있을 텐데 뒤에는 바닥. 왜 따져? 바닥. 그래서 비라고 선생님이 저러면 못해요. 아, 쓰러진다. 원래 자기장 이름이 왜 B라고 했지? 또 뭉치가 새끼야. 자기장 영어로 뭐야? 자기장? 안 나와. 자기장이요? 무슨 필드 아니에요? 빌드나. 무슨 필드야? 마그네틱 필드인가? 그건 영어 그럼 이름인데 M이어야 되잖아. B를 연관시켰어. 자기장이 B필드야. 비필드. 아, 그래서 의미 없이 B필드라서 B 바닥이야. 거기에다 빛의 속도를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빛의 속도는 B분의 1에 바닥. 네. 개꿀이다. 두 개를 외우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답니다. 이게 전자기파에 진행하는 모습이고 종류들은 저 아이들인데 다음 시간에 이렇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자기파의 발생 과정과 또 전자기파를 신하는 과정, 안테나의 역할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뒷부분이 내용이 단편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단편적인 것들이 많아서 빨리빨리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생명 시험 점수를 볼 수 있는 거지.